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소희가 박 회장의 목을 가리키며 놀라워했습니다. 박 회장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하트 펜던트가 코트 위로 살짝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 것도 똑같아요. 뒤에 글씨도 있어요. 박 회장은 순간 충격에 휩싸여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에서 만난 낯선 아이가 여러분과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한 개의 목걸이가 바꾼 세 사람의 운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서울 동대문 시장 골목을 매섭게 스칩니다. 11월 말의 추위가 온몸에 스며들었지만 7살 소녀 소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작은 돗자리 위에 소박한 상자를 펼쳐 놓았습니다. 손바닥만한 뜨개 인형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털실로 만든 컵받침, 정성스럽게 뜬 수세미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손으로 만든 것 치고는 제법 예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1,000원이에요. 엄마가 밤새 떴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써?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아이고 불쌍하긴 하지만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소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밤새워 만든 소중한 작품들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앉아 있었지만 돗자리 앞에 작은 그릇에는 동전 몇 개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희의 목에는 오래된 은빛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미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줄도 낡았지만 소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고급 핸드백을 든 그녀는 주변과는 다른 품격을 풍겼습니다. 바로 현우그룹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평소 이런 재래시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에 왔습니다. 시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박 회장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천막 아래 앉아있는 작은 소녀. 그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너무도 익숙한. 박 회장은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희는 낯선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쁜 거 사실래요? 소희가 뜨개 인형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토끼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정성껏 만드셔서 부드러워요. 박 회장은 인형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소희의 목걸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은빛 체인,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그것과 일치했습니다. 소희는 박 회장이 자신의 목걸이를 유심히 보는 것을 눈치채고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소희가 박 회장의 목을 가리키며 놀라워했습니다. 박 회장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하트 펜던트가 코트 위로 살짝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 것도 똑같아요. 뒤에 글씨도 있어요. 소희가 자신의 목걸이를 뒤집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펜던트 뒤쪽에는 작은 글씨로 행복을 기원한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8년 전 아들의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별의 선물이라며 차갑게 건네주었던 그 목걸이가 지금 어린 소녀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의 목걸이도 똑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쌍으로 만들어졌던 목걸이 중 하나였으니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소희가 걱정스럽게 박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그때 멀리서 기침 섞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희야, 손 시려워. 얼른 들어가자. 박 회장은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미였습니다. 8년 전 아들 준호와 사랑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박 회장은 숨을 멈추고 영미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소희가 반가운 듯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영미는 딸을 안으며 거친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영미는 기침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몸이 아픈 탓에 주변을 제대로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을 힐끗 바라보긴 했지만 기침이 심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손님 정도로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과 변한 모습 그리고 아픈 몸 때문에 영미는 박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희야, 인사드려야지. 영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소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모녀가 짐을 챙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먹고 시장 골목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래 닫아둔 기억의 문이 미세하게 열리면서 8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준호의 아이인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모녀가 골목 안쪽으로 사라진 후에도 박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코트 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8년 전 그 따뜻했던 봄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8년 전 늦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서울 성북구 동네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동네 도서관 앞 작은 골목에는 행복한 뜨개질이라는 조그만 간판을 단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고 유리창 안으로는 알록달록한 털실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 작은 평상에는 22살의 영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그녀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털실 한 뭉치를 손에 들고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분홍색, 하늘색, 봄의 색깔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예쁘게 정돈되어 갔습니다. 이 색깔들이 정말 예쁘네. 영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에게 이 일은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셨고 영미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오후였지만 영미는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서관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허둥대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 팔에 책을 가득 안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그 청년은 뭔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바로 현우그룹 박 회장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는 평소 이런 골목길을 자주 다니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책을 찾기 위해 작은 도서관까지 왔던 것입니다. 준호는 머릿속으로 중요한 미팅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일 있을 회사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발에 걸린 작은 돌멩이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순간 팔에 안고 있던 책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경제학 서적, 경영학 논문집, 어학 교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준호는 당황하며 무릎을 꿇고 책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영미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영미가 뛰어가서 함께 책들을 주워주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당황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책을 정리하는 동안 영미는 준호의 셔츠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추가 떨어졌네요. 셔츠의 두 번째 단추가 실제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책을 떨어뜨리면서 어딘가에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말이네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준호가 난처해했습니다. 곧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영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미가 가게로 뛰어들어가서 작은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색깔의 털실과 함께 코바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느질은 못해도 뜨개로는 붙일 수 있어요. 영미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연두색 털실을 꺼냈습니다. 뜨개로요?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임시로요. 정식 수선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이걸로 버티세요. 영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코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고리를 만들어서 단추 구멍에 끼워 넣고 반대편에는 작은 고리를 만들어 단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영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멀리서 보면 단추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두색 털실이 하얀 셔츠와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네요. 준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은 저도 자주 있어요. 영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혹시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감사 표시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는 가게를 봐야 해서. 영미가 사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준호가 아쉬워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뜨개질도 가르쳐 드릴게요. 영미가 밝게 말했습니다. 뜨개질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생각보다 쉬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영미예요. 김영미. 영미 씨, 좋은 이름이네요. 준호의 말에 영미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에 날려 영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꽃잎을 떼어주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영미가 배웅했습니다. 준호가 몇 걸음 걸어가다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준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진 후에도 영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영미는 다시 털실 정리를 하면서도 자꾸만 준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언제 또 올까? 영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뜨개질 가게 앞에서 시작된 인연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작은 실처럼 서로의 마음에 조용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뜨개실처럼 고요히 풀려나오던 그 오후 그들은 아무 예고도 없이 서로의 어제와 내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영미의 뜨개질 가게를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추 수선에 대한 감사 인사였지만 점차 다른 이유들이 생겼습니다. 책을 빌려주고 싶다거나 근처를 지나가는 길이라거나 영미도 준호의 방문을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오는 날이면 특별히 예쁜 옷을 입었고 가게 앞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깊어져 갔습니다. 영미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을 예정이에요. 그럼, 함께 산책이라도 할까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영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 일해요. 준호는 자신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미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습니다. 어떤 회사요? 작은 회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준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영미에게 정식으로 고백했고 영미도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어머니 박 회장이 영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아들의 동선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그룹 본사 건물 최고층 회장실에서 모자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더구나. 어머니, 그게 뜨개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김영미라고 하더라. 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영미를 사랑합니다. 준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랑?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현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내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내일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이건 명령이다. 박 회장은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쓰라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미야, 우리 잠시만 헤어지자. 뜨개질 가게에서 준호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해. 무슨 그런 소리를. 우리 잘 지냈잖아요. 미안해.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준호는 더 이상 영미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영미를 뒤로하고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늦은 저녁 뜨개질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영업 끝났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영미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김영미 씨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처음부터 넘어설 수 없는 위험이 느껴지는 중년 여성은 영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김영미입니다. 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과 헤어져 주세요. 갑자기 무슨...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요. 준호에게는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 회장은 가게의 어둑한 조명 아래서 더욱 냉정해 보였습니다.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영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래요. 박 회장은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은빛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별의 선물이라고 해두죠. 돈 몇 푼보다는 값어치가 나갈 겁니다. 내겐 의미가 있는 목걸이였지만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될진 모르겠군요. 암튼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박 회장은 목걸이를 억지로 영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펜던트 뒤쪽을 보세요. 영미가 펜던트를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행복을 기원한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내 아들과 함께가 아니어야 해요. 박 회장의 말은 차갑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목걸이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영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이 나간 후 영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미는 목걸이를 꽉 쥐고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을 때마다 준호와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행복을 기원한다. 영미는 펜던트의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별의 선물에 적힌 축복의 메시지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계속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연락이 없었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이 초라해서 찾아가 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엄마가 계신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너무도 정신없는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폐암 말기였던 엄마는 수술을 했지만 결국 살지 못하셨고 세상엔 영미 혼자 남겨졌습니다. 몇 달 후 영미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영미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깊었고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는 그 후로도 영미의 목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홀로 살아갈 용기를 주는 부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혼자만 알고 있던 박 회장과의 빚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년이 흘렀지만 영미는 여전히 그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된 딸 소희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엄마, 이 목걸이는 누가 준 거예요? 소희가 어렸을 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준 거야. 우리에게 행복을 기원한다는 뜻이래. 영미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걸이에 새겨진 축복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영미는 매일 밤 기도했었습니다. 시장에서 본 목걸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박 회장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그룹 본사 39층 회장실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소희의 천진한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8년 전 영미에게 주었던 것과 한 쌍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비서실장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잠깐 와보세요. 네, 회장님. 50대 중반의 김 부장은 박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미묘한 표정 변화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동대문 시장에 갔었는데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서 어린 아이를 봤어요. 뜨개 소품을 파는. 김 부장은 회장의 평소와 다른 어조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조금 알아봐 주세요. 어떤 것을 조사해 드릴까요? 가족관계,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해서도요. 김 부장은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김 부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앉아서 말해보세요. 김 부장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김소희, 올해 7살입니다. 김소희. 박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영미, 30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 회장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김영미라고요? 네. 현재 동대문 시장 근처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뜨개질 가게에서 만났던 그 순수한 여대생. 어머니의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7년 전까지 대학교를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퇴를 했네요. 7년 전 준호와 헤어진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뜨개질 소품 제작, 청소 일, 식당 아르바이트. 김 부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현재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몸이 안 좋다고요?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폐렴을 자주 앓으시고 기침도 심하다고 합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아이가 항상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김 부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목걸이가 보이시나요? 박 회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희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입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모양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아이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니 7년 전 1월생입니다. 박 회장이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영미와 준호가 헤어진 것이 8년 전 봄이었는데 그럼 임신 시기가 네, 대략 8년 전 3월경으로 추정됩니다. 박 회장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 회장은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아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출생신고서에는 불안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소희가 정말 준호의 딸이라면 김 부장,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그 모녀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요.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나간 후 박 회장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8년 전 그 뜨개질 가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영미, 정말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구나. 박 회장은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때는 집안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소희, 혹시 정말 내 손녀인 것일까?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습니다. 8년 동안 그 아이와 영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박 회장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선은 정말 소희가 준호의 딸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라도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소희의 천진한 미소와 영미의 야윈 얼굴이 떠돌았습니다. 영미, 아이가 있었다니. 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동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영미를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로 몇 번의 맞선을 받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는 믿을 만한 비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과장이라는 40대 남성으로 준호의 대학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영미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라도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 과장은 준호의 옛 연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과장을 통해 영미의 근황을 조금씩 파악하고 있었던 준호는 최근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을 자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무님, 회장님께서 며칠 전부터 시장 쪽으로 나가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미 씨와 따님도 그 근처에 계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이라고요? 네, 7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신과 영미가 헤어진 것이 8년 전. 그렇다면 그 아이는 그날 저녁 준호의 책상 위에는 작은 보고서와 사진 몇 장이 놓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장 골목의 천막 아래 앉아있는 작은 소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여성. 영미야, 준호는 8년 만에 보는 영미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많이 아위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소희의 사진을 보는 순간 준호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마치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일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밤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현우그룹 본사 39층 회장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들어와라. 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장에 다녀오셨지요? 박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김영미, 그리고 소희라는 아이 말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야, 너는 왜? 그 아이가 제 딸인가요? 직설적인 질문에 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해주세요, 어머니. 설사 그렇다 해도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라니요. 제 딸인데도 말인가요? 8년 전에 이미 정리된 일이다. 다시 끄집어내지 마라. 정리요. 영미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리라고 하십니까? 제가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그 여자가 선택한 일이다. 어머니가 강요한 선택 아닙니까?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너는 현우그룹의 후계자다. 그런 여자와 엮일 수는 없어. 그런 여자라고요? 영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집안이 다르다. 우리 가문에 맞지 않아. 8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준호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게 딸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냐? 영미와 소희를 제대로 돌보겠습니다. 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안 된다.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어머니 허락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준호의 말에 박 회장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뭐라고? 제 딸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영미가 8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이인데도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자랐어요. 준호야, 진정해라. 진정요? 8년 동안 제 딸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진정하라고요? 박 회장은 아들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준호야, 성급하게 행동하면 내일 영미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 돼.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제 딸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너는 현우그룹의 후계자다. 개인 감정으로 행동할 수 없어. 그럼 후계자를 포기하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박 회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니? 회사가 더 중요하다면 저는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제 가족을 택하겠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8년 전에도 똑같은 협박을 하셨지요. 그때는 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냐? 제게 딸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8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켜보세요. 제가 영미와 소희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아들의 눈에는 8년 전과는 다른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그 여자와 아이가 너를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즉시 돌아와라. 박 회장의 말에서 약간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 회장은 체념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8년 전의 이별이 과연 쉽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영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딸을 처음 만날 수 있다는 것.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준호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8년 만에 영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소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시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이 과장이 알려준 위치를 찾았습니다. 작은 천막이 쳐진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오후 3시인데 천막이 접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갔나? 주변을 둘러보니 옆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뜨개 소품 파시는 분들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시나요? 아, 영미 씨 말이에요? 아기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아이가 아프다고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기침도 심하고.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보통 동네 소아과 가던데. 준호는 급히 근처 소아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3번째 병원에서 드디어 영미와 소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영미가 소희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일까? 준호는 소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픈 모습이지만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영미와 소희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따라가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프니까 나중에 찾아가자. 준호는 그날은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천막이 쳐져 있었고 영미와 소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소희는 어제보다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000원이에요. 엄마가 정성껏 만드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가 거리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다니. 내 딸이 맞다면 이런 고생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도 점점 줄어들었고 영미는 천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나 보다. 준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희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자꾸 기침이 나와요. 콜록. 소희야, 괜찮니? 영미가 급히 딸을 안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요. 어서 집에 가자. 약 먹고 쉬어야지. 영미가 급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두 모녀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놓쳤구나.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저녁 시장을 찾았지만 번번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천막이 일찍 닫혔고 어느 날은 소희가 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준호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영미와 소희가 천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수상한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취해 있었습니다. 어이, 아가씨. 내가 몇 번 말했잖아.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남자가 영미에게 다가가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 좀 놔주세요. 영미가 놀라며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더 셌습니다. 엄마, 소희가 무서워하며 영미 뒤로 숨었습니다. 누나, 내가 도와줄게. 나랑 살면 편할 텐데. 남자가 영미의 어깨를 붙잡으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뛰어가서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너 누구야?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그 손 안 치워? 당장 떨어져. 아, 이 새끼가 내가 뭔데 끼어들고 난리야. 남자가 준호를 밀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호는 잽싸게 피했지만 남자의 손톱에 볼이 긁혔습니다. 아, 이런. 피가 조금 흘렀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고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 이 새끼가 정말. 남자가 다시 덤비려 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뭔 일이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소란을 본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쳤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너 이 새끼.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자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영미에게 다가가자 영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8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영미. 아저씨 피나요. 소희가 준호의 볼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네, 피가. 영미가 당황하며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때문에 다치신 건데. 영미가 조심스럽게 준호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8년 만에 느끼는 영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 방해하는 사람이 있길래.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게나마 8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영미가 준호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됐습니다. 영미가 손수건으로 마지막으로 피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저씨, 아프지 않아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준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희는 더욱 예뻤습니다. 큰 눈과 오똑한 코 그리고 어딘가 자신과 닮은 듯한 미소. 안 아파. 고마워, 소희야. 준호가 자연스럽게 소희의 이름을 부르자 영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 이름을 알죠? 아, 그게 아까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봤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소희야, 엄마 뒤로 가 있어. 영미가 딸을 자신의 뒤로 보내며 준호를 경계했습니다. 영미야,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영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8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갑작스럽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우연이요? 영미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궁금하다고요? 8년은 긴 시간이에요. 영미의 목소리에 쌓인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선택한 이별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영미야.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영미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소희야, 집에 가자. 잠깐만, 영미야. 준호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뭐 더 할 말 있어요? 소희는 혹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으려던 순간 영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그 말에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예요. 영미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계산해보면 계산하지 마세요. 소희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영미가 준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미에게는 소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결혼했어? 그런 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영미의 거절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미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미야,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영미의 야윈 얼굴과 낡은 옷 그리고 소희가 병원비를 걱정하던 모습을 본 준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 없어요. 영미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영미가 정색하며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8년 전에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이제 와서 동정심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동정심이라는 말에 준호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동정심이 아니야. 진심으로. 진심이요? 영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8년 전에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 지금 와서 진심이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영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 어머니가 반대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단 말인가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영미가 소희를 데리고 걸어가려 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영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영미의 마지막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요? 소희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빨리 가자. 영미가 소희의 손을 이끌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미의 차가운 거절, 소희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정말 내 딸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희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점들을 발견한 것도. 영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준호는 영미가 소희를 지키려는 마음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미의 차가운 표정과 소희의 순수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강압적으로 접근하면 영미가 더욱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직접 만나는 대신 멀리서라도 영미와 소희를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소희의 병원비나 영미의 생활비를 몰래 도와주는 것. 우선은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겠어. 준호는 이 과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영미 씨와 소희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세요. 절대 저를 언급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준호는 당장 영미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미도 마음을 열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차가운 첫 만남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노력해야 할 때였습니다. 영미와의 차가운 만남 이후 준호는 직접 접근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소희의 일상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희가 다니는 학원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에 미술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미술학원이라고?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거든요. 네, 동네 작은 학원이긴 하지만 소희 양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 준호는 딸이 자신과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준호는 소희의 미술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복을 입고 회사차 대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학원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소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시장에서 봤을 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학원에서 나온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소희야. 내일 봐. 응, 안녕, 내일 보자. 소희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부모님과 함께 사라진 후 소희는 혼자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따라가며 소희를 지켜보았습니다. 7살 아이가 혼자 다니기에는 길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때 소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왜 안 건너는 거지? 준호가 가까이 가보니 소희가 무언가를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아, 그림이. 소희가 그린 그림이 바람에 날려서 차도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소희는 그림을 주우려고 했지만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가야, 위험해. 준호가 달려가서 소희를 말렸습니다. 아저씨? 소희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봤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그림 주우려고 했는데. 소희가 아쉬워하며 차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주워줄게. 여기 서 있어. 준호가 차가 없을 때를 기다려서 그림을 주워왔습니다. 여기 이거 맞지? 고마워요, 아저씨.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소희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그림은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린 것 치고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엄마 주려고 그렸어요. 예쁘죠? 응, 정말 예뻐.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준호의 칭찬에 소희가 더욱 기뻐했습니다. 아저씨도 그림 그릴 줄 알아요? 조금.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정말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소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요. 저 혼자 가려니까 무서워서. 소희가 자연스럽게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딸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준호야. 준호 아저씨. 저는 김소희예요. 소희. 예쁜 이름이네. 엄마가 지어주셨어요. 희망할 때 희자래요. 희망이라는 말에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야? 엄마는 정말 좋으세요. 밤마다 저한테 뜨개질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소희가 엄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가 자주 아프세요. 아프다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고 가끔 숨쉬기도 힘들어하세요. 소희의 말에 준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은 안 가셔? 병원비가 비싸서 엄마가 괜찮다고 하세요. 7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준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소희야, 아저씨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응, 병원비라든지.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안 된다고. 영미가 소희에게까지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에 준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말씀이 맞네. 준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소희의 순수한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소희가 착해서 그래. 고마워요. 곧 소희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요.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미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손을 흔들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소희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딸과 함께한 시간은 준호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정말 내 딸 같아. 소희의 순수함, 그림에 대한 재능, 그리고 어딘가 자신과 닮은 성격. 모든 것이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조차 거절해야 하는 현실이. 영미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준호는 영미에 대한 미안함과 소희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이 과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영미 씨 병원비를 몰래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절대 저를 언급하지 말고 마치 정부 지원이나 자선단체에서 나온 것처럼.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준호는 당장 영미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딸과는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라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박 회장은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그 모녀의 근황은 어때요? 영미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거죠? 기침이 심해지고 있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소희 양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까지.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영미와 소희에 대해 알아보신 게 있나요? 왜 그런 걸 묻니?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났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니? 영미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가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영미는 여전히 저를 거부합니다. 소희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소희는 제 딸이에요.
확신한다고. 네, 며칠 전에 소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림을 잘 그려요.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성격도 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박 회장은 소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영미가 아파하고 있고 소희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도움을 거부한다며? 직접적인 도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부장, 우리 그룹에서 운영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요. 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영미 씨 모녀를 포함시켜 주세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룹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처럼 보이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희 양의 미술 학원비도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세요. 김 부장이 메모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야. 박 회장이 애써 냉정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너는 당분간 그들에게 직접 접근하지 마라. 왜요? 지금은 그 여자가 너를 경계하고 있잖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해.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희와의 만남도 자제해라. 영미가 알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준호가 아쉬워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영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명의로 온 공문이었습니다. 영미가 편지를 열어보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 거네. 영미는 신청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소희야, 이제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엄마? 응. 정부에서 도와준대. 소희가 기뻐하며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 회장은 김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미 씨가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박 회장의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희 양의 미술 학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기뻐하더군요. 그래요? 박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혹시 직접 만나보실 생각은?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먼저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준호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말고요.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빚은 내가 진 빚이다. 내가 망쳐버린 세월에 대한 8년 전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영미와 준호를 헤어지게 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영미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해야 했던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박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희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김 부장을 통해 들은 손녀의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지. 네, 선생님도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시더군요. 며칠 후 김 부장이 소희의 그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박 회장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요. 그림 속에는 엄마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소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손녀구나.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운 척했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 끊어진 실을 다시 잇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본능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게 된 후 영미와 소희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희도 미술학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음 편히 그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미의 건강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기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소희가 저녁 식사를 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병원에서 받은 약이 효과가 있나 봐.
영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뜨개질 더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소희는 그림 그리는 것만 열심히 해. 하지만 소희야, 엄마 말 들어야지. 영미는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뜨개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내다 팔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가자 몸이 급격히 피로해졌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털실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영미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영미가 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엄마, 옆방에서 자고 있던 소희가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소희가 엄마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영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상황에 처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모, 이모. 소희는 옆집 이모를 부르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가. 다행히 옆집 가게 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이 밤에 왜 그래? 가게 이모가 소희의 울음소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요. 깨어나지 않아요. 어머, 큰일 났네. 가게 이모가 급히 영미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영미를 보고는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영미를 들것에 싣고 나갔습니다. 소희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소희가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구급대원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영미는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고 소희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게 이모가 소희를 달래고 있었지만 소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누군가 급한 발걸음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소희야, 돌아보니 박 회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놀란 눈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김 부장으로부터 응급 상황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소희야, 괜찮니? 박 회장이 소희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깨어나지 않아요. 소희가 박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박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괜찮아, 소희야. 엄마는 괜찮아질 거야. 응, 할머니가 약속해. 박 회장이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김 부장한테 연락받고 왔다. 준호는 복도에서 우는 소희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희는요? 몸은 괜찮지만 많이 놀랐을 거야.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라고요? 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영미의 상황을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비는? 정부 지원 대상자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의료비 지원 덕분에 치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희는 어떻게 하죠? 가게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돌봐주겠습니다. 박 회장이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예요? 소희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괜찮아질 때까지 할머니가 소희와 함께 있어줄게.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던 어머니가 이제는 손녀를 직접 돌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 아이 건강이 우선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박 회장의 집에서 잤습니다. 거대한 저택, 화려한 방. 소희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엄마 걱정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소희야, 할머니 말 믿어. 박 회장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라고?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다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소희의 순수한 말에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구나, 소희야. 한편 준호는 병원에 남아 영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영미는 너무나 야위어 보였습니다. 영미야, 미안해. 준호는 자신이 더 일찍 나서서 도왔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8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이런 고생을 했다니. 이제라도 내가 지켜줄게.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밤 세 사람의 마음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미의 빠른 회복을 바라면서 동시에 이 위기가 가져다준 새로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으로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고 준호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늘어났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영미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어디 있어요? 괜찮아. 소희는 안전해. 옆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미가 고개를 돌리니 준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서 지낸 듯 수염도 자라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께서 돌봐주고 있어. 박 회장님이? 영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어머니가 소희를 보살펴주고 계셔. 영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차갑게 밀어냈던 그분이 소희를 돌봐주고 있다니.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8년 전 일을. 영미는 8년 전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간병인도 의사도 모두 돌아가고 복도의 소음도 잦아들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영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 집에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곁에 있고 싶어. 준호의 목소리가 진심 어렸습니다. 8년 동안 못 지켜준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 말에 영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미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영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8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영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셨어요. 폐암이었어요. 말기였죠. 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며 치료비며 1,000만 원이 넘게 필요했어요. 대학생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엄마의 치료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하더군요. 준호는 어머니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영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병원에서 알려주더군요. 현우그룹에서 지원해 준 거라고. 어머니가. 박 회장님께서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치료비를 대신 내주신 거였어요. 영미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 박 회장님을 만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감사 인사도 드리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영미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비서실에서 회장님께서는 따로 만날 일이 없다고 하신다는 말만 들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야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상태가 다시 나빠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영미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환자의 딸이 내 아들과 헤어지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뭐라고? 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지원이었던 거예요. 영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가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였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엄마 수술이 끝난 후였어요. 그럼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당신을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영미야, 어려운 수술에도 불구하고 영미의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 후에 아기를 가진 걸 알게 된 것이죠. 준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영미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영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진 상황에서 아이까지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든 아니든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저는 박 회장님께 빚을 진 몸이었고 당장 갚을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네. 졸업을 앞에 두고 자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미의 목소리에 오래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학교를 다닐 여유는 없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 동안 그 돈을 갚으려고. 네.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미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기도 빠듯해서 몇 년이 지나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어요. 영미야, 정말 미안해. 만약 내가 더 강했다면, 어머니에게 맞설 용기가 있었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영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그때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힘들었지만 소희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영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소희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준호는 영미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키우는 게 한계라는 걸 느껴요. 영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미야, 나 정말 소희의 아빠가 되고 싶어. 영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 씨, 저는 아직 알아. 갑작스러운 걸 알아. 준호가 영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겠지. 그럼 우선 소희의 아빠로서만 받아들여 줄래?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르지 않을게. 영미가 준호의 배려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말 진심이어야 해요. 일시적인 동정심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로 소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당연해. 소희는 내 딸이야. 그리고 소희에게 상처를 주신다면 그때는 정말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준호는 영미의 단호함에서 모성애의 강함을 느꼈습니다. 약속해, 영미야. 소희를, 우리 딸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준호 씨,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특히 소희에게는.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생긴다고 하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은 엄마 친구 정도로 소개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박 회장님께 진 빚도. 준호는 아쉬웠지만 영미의 신중함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소희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릴게. 어머니와의 일은 내가 해결할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준호의 확고한 말에 영미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나눈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지난 시간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미의 뜨개질 가게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 지원 덕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되찾았고 가게도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영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준호 아저씨 언제 와요? 소희가 가게 앞에서 뜨개질을 배우며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오늘은 할머니도 함께 오신대. 와, 정말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가면서 소희는 더욱 명랑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준호. 처음에는 엄마 친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호 아저씨,
오늘은 뭐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은 자전거 타는 법 어때? 와, 정말요? 소희는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영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준호가 소희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8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미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준호가 가게 앞에 나타나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어머니는 조금 늦으실 것 같아. 회사 일이 있으셔서.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긴장되는 것 같아. 준호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영미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준호는 이제 진짜 고백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희야, 잠깐 옆 가게에 다녀올래? 지금요? 왜요? 엄마랑 아저씨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미는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희야, 가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잠깐 기다리고 있을래? 네. 그런데 엄마, 준호 아저씨랑 무슨 이야기예요? 응, 어른들 이야기야. 소희가 떠난 후 가게 앞에는 준호와 영미만 남았습니다. 5월의 따뜻한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영미야. 준호가 영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8년 전 이 골목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영미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너와 소희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됐어. 준호가 영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영미야, 나는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8년 전에 못다 한 말이 있어. 준호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영미, 나와 결혼해 줄래?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준호 씨,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늦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준호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소희도 사랑해. 우리 셋이, 아니, 어머니까지 넷이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영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년 전 꿈꿨던 그 순간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뭐가 걱정이야? 소희가 갑자기 아빠가 생긴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영미의 걱정에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한테는 이미 물어봤어. 네? 지난주에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 만약 아저씨가 정말 너희 아빠가 된다면 어떨까? 하고.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요? 진짜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더라. 준호의 말에 영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할머니가 다 있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 영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희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어머니도 좋아하셔. 이제 너만 동의하면 돼. 준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영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미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8년 전 받았던 그 목걸이. 행복을 기원한다는 글씨가 새겨진. 이제야 그 축복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 영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 엄마? 준호 아빠. 멀리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영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소희가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뭔가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셨어요. 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영미 씨. 회장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군요. 박 회장이 영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희야,
할머니가 너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선물이요? 새 집이란다. 너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박 회장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랍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골목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 사진 찍어요. 소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8년 전 뜨개질 가게 앞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진정한 가족의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영미의 목걸이에 새겨진 행복을 기원한다는 글씨처럼 그들의 앞날에는 정말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5월 햇살이 네 사람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소희의 환한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결혼식 날, 소희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고마워, 소희야. 아빠도 정말 멋있어요. 이제 소희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정말 우아하세요. 박 회장은 손녀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상인 아주머니들, 소희의 미술학원 선생님, 뜨개질 가게 단골 손님들, 모두가 이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복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가족 넷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희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영미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동안의 힘든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소희가 가장 소중해. 준호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사랑해요. 소희의 천진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영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가 달빛에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기원한다. 이제야 그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이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희의 목걸이처럼 때로는 작은 인연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